안녕하세요. 한석영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디지털 마케팅, 기술과 마케팅을 융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의는 좀 짧을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디지털 마케팅은 기술과 또 마케팅, 인문학적인 걸 융합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핵심이죠. 저는 이제 요걸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오랫동안 컨설팅 하면서, 실험해 본 결과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레버리징이라는 방법론입니다. 디지털은 앞에 말한 기술적인 거고, 레버리징은 이렇게 레버, 아시죠? 이렇게 레버리징. 자그마한 걸 투입해서 이렇게 극대화시킨다. 이런 걸 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건데, 기술을 입혀서 디지털 임팩트,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디지털 임팩트를 통해서 마케팅을 확실히 띄울 수 있다. 레버리징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레버리징이라는 또 말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 디지털 레버리징이 왜 이름이 디지털 레버리징이냐면, 기술을 통해서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레버리징, 특히 레버리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디지털 레버리징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디지털 컨테이닝, 세 번째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싱,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융합이 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컨텐츠 스토리텔링 한번 알아보시죠.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디지털 레버리징의 제일 첫 번째 단계로서 마케팅 전략을,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해서 똑같은 말 반복이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의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마케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마케팅이에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인데, 마케팅적인 사고에서 출발해서 기술의 이론을 찾아서 융합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의 디지털 컨테이너라는 단계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스토리텔링은 전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마케팅의 전체 스토리를 기획한 게 컨텐츠 스토리텔링이다. 자,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여러분, 마케팅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고 하지만 요즘 뜨고 있는 게 스토리텔링,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고객에게 그 상품을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이 없는 마케팅은 사실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접할 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상당히 이슈가 많은데요. 제가 이 디지털 레버리징을 개발하면서 컨텐츠 스토리텔링 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1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인문학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걸 갖다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될까 할 때 스토리텔링이 가장 적합했었어요. 마케팅은 스토리텔링이 돼 있어야만, IMC도 그렇고요, 포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뒤에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유의점, 기술적 관점이 아니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철저하게 마케팅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돼요. 디지털 레버리징 통해서 많은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기술을 고려하는 게 가장 큰 방해가 되더라. 제가 쭉 그동안 이걸 모의 실험을 해보고 실제로 컨설팅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자, 컨텐츠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을 배제하라는 거.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기술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초기 단계의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 기술의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이 안 되고 계속 기술을 붙여서 뭘 해야 된다. 뭐 이 기술을 써서 이렇게 마케팅이 된다. 계속 그렇게 잔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두 번째 단계인 디지털 컨테이닝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붙이면 되는데 처음부터 기술을 생각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버리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짬뽕이 된 이상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컨텐츠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디자인 띵킹에 있는 내용하고도 좀 비슷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걸 갖다가 결국 같이 좀 융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서 실습했는데 디자인 띵킹하고 조금 비슷해요. 디자인 띵킹 같은 경우는 UCD라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에요. 유저 센트릭 디자인 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막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아이디에이션하는 디자인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UCD라는 현재 디자인 띵킹 UX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UCD라는 방법론인데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서 하는 방법론입니다. 자, 기획그룹이라는데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이 그룹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할 때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기획그룹의 구성이에요. 디지털 레버리징 통해서 서비스에 기여하는 구성원의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레버리징 프로세스 중 첫 작업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보통 4명, 5명이 한 테이블, 한 그룹이 돼서 많게는 넷, 보통 3테이블이면 좀 정확해요. 적당해요. 4테이블이면 조금 중간에 그 퍼실레이팅 하는 사회자가 굉장히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3테이블이 좀 정확해요. 그래서 보통 4-3-12, 4명이 한 테이블에 있으면 4-3-12, 12명 정도, 또 5명이면 5-3-15, 15명. 그래서 12명에서 15명 사이의 그룹으로 해서 3테이블로 나누는 거죠. 자, 구성원이 남녀노소 다 섞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뭐 직업도 좀 다르면 좋긴 합니다. 근데 직업이 획일적이고 다 남자만 구성됐다 이러면, 의견 수렴이 빠르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자기 경험대로 생각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빨라서 디지털 레버링 속도는 빠른데 단점이 뭐냐면 그냥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획일적인 결과가 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한 그룹 안에 남녀 비율도 좀 섞어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도 섞어요. 직업도 다양하게 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내면서 디지털 레버리징에 대한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잘 융합이 되고 잘 맞춰지면, 잘 다듬어지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그룹의 구성원 선정 시 적당히 다양한 기획자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자 그룹에서 구성원은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연령, 그 다음 성별, 직업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 방법론은 이렇게 3테이블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기획 구성원이 형성이 되면 구성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컨텐츠 스토리텔링 이걸 디자인을 하는데 UCD, User Centric Design의 한 방법론이죠. 이것도.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 프로세스는 핫 아이디에이션하고 콜드 아이디에이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실습을 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은데 지금 이제 인터넷 강의니까 그냥 내용만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실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핫 아이디에이션은 우리나라 말하면 뜨거운 창이라는 거죠. 뜨거운 창이. 뜨거운 건 어때요? 그냥 즉흥적이고 막 팔팔 끓잖아요. 발산하는 창이에요. 주어진 목표를 들면서 떠오르는 단어예요. 단어별로 우리가 키워드를 적는 건데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을 막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5분, 제가 5분 하니까 좀 짧긴 짧더라고요. 7분에서 10분, 뭐 5분도 괜찮아요. 왜냐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생각을 거치지 않고 이성을 절대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관광 앱을 개발한다는 목표가 딱 있으면 그 목표를 딱 봤을 때 관광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막 한 사람이 50장씩 적는 거예요. 5분 안에 50장 적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좀 어색하고 훈련이 안 돼서 해보니까 뭘 줘야 될지 이렇게 멍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시간을 주고 딱 정확하게 5분 주어줄 테니까 50장씩 관광하면 떠오르는 거, 여행하면 떠오르는 걸 막 적으세요. 그러면 막 적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막 적으면 왜 핫 아이디에이션부터 해야 되냐면 제가 이걸 개발하면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브레인스토밍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뭐 브레인 라이팅도 해보고 뭐 고등법 이런 창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연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보잖아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자 새로운 걸 또 창의적인 것들 뭐 디자인 해보자 그러면 모여가지고 좀 편안한 뭐 분위기에서 음악 틀고 대화하면서 내가 뭔가 말이야 요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걸 갖다가 한 2, 30분 해보면요 계속 말이 뺑뺑이 돕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 뇌는 되게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자기의 뇌를 자극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만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발산하지 못해요. 누가 영향력 있고 어떤 말 입김이 센 사람이 이걸 강조를 해버리면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 말만 뺑뺑 도는 거예요. 저도 휴대폰 상품기 하면서 제가 또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게 또 소문이 났는지 항상 TF팀의 리더가 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석열 과장 당신이 TF팀 팀장이 돼가지고 좋은 휴대폰 상품 기획을 해봐. 좋은 어떻게 하면 이 휴대폰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획을 해봐. 이렇게 던져주면요. 브레인스톰 해보잖아요. 그러면 UX팀, 디자인팀, 개발팀, 영업팀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 2박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한 회의실을 빌려서 밖에는 TF팀 딱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 기획, 새로운 휴대폰 상품 기획 TF팀 거창하게 붙여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해야지 아이디어 나오니까 과자 까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기 아프리카 담당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면 별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틀 3일 딱 지나면 지쳐요. 그 이야기 또 했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서태지 아이들이 왜 은퇴를 했습니까? 그 은퇴식 할 때 그 기자회견 보면 그 창조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것들 창의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창의 기법에서 상당히 논문을 많이 보고 공부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생각을 거쳐서 하면 계속 생각이 바인딩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발산을 해보자. 발산하는 방법이 요즘 뜨고 있는 디자인 띵킹 뭐 이런 방법인데 핫 아이디어션이 디자인 띵킹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하냐 발산합니다. 딱 여행이라는 걸 딱 보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떠오르는 단어 막 적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싱글 욜로 뭐 이런 것도 막 적잖아요. 그걸 갖다가 벽에다가 탁지탁지 한 사람당 한 500장에서 1000장 정도의 포스트잇 줍니다. 거기에 무조건 많이 적어야 되니까 한 포스트잇에 한 단어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붙인 다음에 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그때부터 이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콜드 아이디에이션이에요. 콜드 아이디에이션은 이제 발산이 아니고 단어를 수렴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창이죠. 그래서 각 단어를 조합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거고요. 핫 아이디에이션은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거죠. 자, 핫 아이디에이션 키워드를 빠르게 도출하고요. 그다음 콜드 아이디에이션은 키워드를 연결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문장을 도출하죠. 그리고 그 문장을 보면서 기획자 간에 그 안에 그룹 간에 야 이거 문장을 연결해 보니까 단어를 연결해 보니까 괜찮아 아이디어 나오는데 그럼 그거 갖다가 이제 대시보드 같은데 아니면 노트북에 다 그 스토리텔링을 적어요. 중요하게 잘 나왔다는 것들을. 근데 좋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 핫 아이디에이션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가장 좋은 컨텐츠 스토리텔링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이 디지털 레버리지 단계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컨텐츠 스토리텔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핫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했던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튀어나오는 듯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핫 아이디에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거죠. 그룹 4, 5명 구성해서 다양하게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문장은
각 그룹이 최종적으로 만들 서비스나 디지털 마케팅 목표를 문장으로 딱 나타내고 그 문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목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문장은 나중에 그 회사의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문장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적는 게 핫 아이디어인데 목표 문장이 조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나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나중에 수렴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문장을 이제 키워드별로 나눈 다음에 그 각 목표 키워드별로 이제 핫 아이디어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싱글족들을 위한 여행하는 상품을 만들 것이고 주로 뭐 예를 들면 여름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상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목표 문장이 있으면 여름, 뭐 그다음에 솔로족, 욜로 뭐 이런 단어를 떼서 그 단어를 보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막 적어내는 게 이게 바로 핫 아이디어입니다. 최대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게 핫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콜드 아이디어는 뜨거운 창의를 통해 다양한 키워드가 도출된 이후에 차가운 창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도출합니다. 자, 단어를 펼쳐놓은 것보다 비슷한 성격의 단어를 클러스터링해서 시나리오 작성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클러스터링 방법은 유사 단어를 모은다든지 품사별로 모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뭐 그 다음에 외롭다 이런 형용사적인 형용사로 모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보면 단어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욜로, 그 다음에 뭐 이런 혼자서 노는 것들이 뭐 외롭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어를 모아서 그 단어를 모은 위에 상위 개념, 외로움 이런 식으로 상위 단어를 만들어서 그 단어를 클러스팅, 그룹을 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품사별 클러스팅은 단어를 명사는 명사, 동사는 동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동사별로, 형용사별로, 품사별로 모으는 방법이 있고 그냥 비슷한 유사 단어끼리 모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자, 명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시나리오는 주체 혹은 객체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시나리오는 그 형상이 표현하는 감성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품사로 모였을 때 명사로 모여서 명사의 단어를 연결했을 때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요. 형용사를 모았을 때 형용사끼리 단어를 모았을 때 또 다른 창의적인 또 센텐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또 다른 품사 그룹 안에 단어를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자, 유사 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클러스터링 한다는 뜻인데 그룹한다는 뜻이에요. 자, 매크로와 마이크로 워드라는 건 있는데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붙이잖아요. 그 그룹핑한 그 위의 상위 개념을 매크로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욜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거 갖다가 비슷한 걸 단어 모아서 위에다가 매크로, 외로움 이렇게 적으면 매크로고요. 매크로 단어 밑에 욜로, 혼자 여행, 뭐 이런 외로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요. 매크로 월드하고 마이크로 월드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서 단어가 나올 수 있고요. 매크로 월드하고 매크로 월드가 연결해서 단어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마이크로 월드하고 마이크로 월드가 연결해서 단어가 어떤 센텐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유사 단어 클러스팅 같은 예가 있는데 이 매크로 월드 보면은 매크로 월드가 예를 들면 다이어트 이런 게 나왔었어요. 다이어트가 매크로 월드고 마이크로 월드가 돼지, 돈, 뭐 오메가3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요거랑 이 단어를 봤을 때 돼지가 나왔다. 다이어트를 통한 발전이 변화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내 캐릭터가 돼지 형상으로 변해서 사용자의 다이어트 욕구를 자극시킨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센텐스가 하나 그 단어를 보면서 나온다라 이거죠. 연결해서. 뭐 또 돼지와 돈이 또 연결되면 이게 나중에 돈을 갖다가 리워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돼지가 살이 빠지고 좀 이쁘게 변하고 내 모습이 이쁘게 변하면 돈으로 리워드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지, 돈 이렇게 연결하면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자, 유사단원 클러스터링 시나리오는 여러 개의 그룹의 매크로워드와 아까 말했죠. 매크로워드와 다른 그룹의 마이크로워드, 또 마이크로워드와 다른 그룹의 마이크로워드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다 해보셔야 돼요. 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들 보면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도식을 하면 위에 상위 개념에 A하고 B 이걸 연결하는 게 매크로워드고, 또 B 같은 경우는 상위 개념과 마이크로워드 그 그룹 안에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시나리오 만드는 게 바로 이 콜드 아이디에이션의 기법들이죠. 자, 디지털 컨테이닝 두 번째 단계인데요. 디지털 컨테이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컨테이너는 여러분 영어로 용기를 말하고, 컨테이닝은 컨텐츠는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죠. 자, 디지털 컨테이닝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이 컨텐츠를 잘 담는 용기가 있더라. 그게 바로 디지털 컨테이닝이다. 그래서 앞에 1단계에서 만들었던 컨텐츠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자. 그래서 디지털 컨테이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자, 여기서 다시 할게요. 편집해 주세요. 디지털 컨테이닝 단계는,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은 인문학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예요? 예, 인문학적인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거기 때문에 컨텐츠 스토리텔링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가장 적절한 기술 찾는 것은 뭐예요? 예, 디지털 컨테이닝이에요. 이거는 기술을 보는 거죠. 1단계 컨텐츠 스토리텔링에서 절대로 뭐라고? 기술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절대로 기술 생각하지 말랬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기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 단계에 나왔던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는 게 디지털 컨테이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컨테이닝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그 디지털 컨테이닝 개념하고 다시 할게요. 자, 디지털 컨테이닝 단계에 다시 고찰해 볼게요. 인문 사회적인 서비스를 도출하는 게 컨텐츠 스토리 결과죠. 자, 1단계에서는 절대로 기술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2단계인 디지털 컨테이닝은 기술을 찾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부터 기술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자, 인문학적 사회적 서비스 1단계 컨텐츠 스토리텔링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을 찾는 게 디지털 컨테이닝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사용자 중심의 기술 특징. 자, 기술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이게 바로 디지털 팩트라는 용어예요. 자, 디지털 팩트는요, 이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안의 내용이었고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어떤 마력을 통해서 강력한 파워를 낸다. 이런 기술적인 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디지털 팩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청소기 있는데 사이클론 방식의 진공 청소기가 500W의 강력한 모터로 동작한다. 이렇게 되면 이 기술적인 내용은 사이클론 방식이라는 게 뭔지 우리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500W에 대한 강력한 모터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디지털 팩트는요, 심플해요. 이 청소기는요, 그냥 일반 청소기보다 훨씬 강하고 효율적으로, 사이클론 방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먼지를 흡수한다. 이게 바로 디지털 팩트예요. 그래서 인간의 중요한 팩트는 훨씬 강하게 흡입한다. 이 인문학적인 내용이지 500W 사이클론 방식 이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레버리징은 일반 인문학자도 할 수 있고요, 공대생도 할 수 있고요, 기술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창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지털 팩트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릴게요. 각 컨테이너의 사용자 중심의 팩트인 디지털 팩트를 잘 알고 있으면 디지털 컨테이너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테이너를 효과적하기 위해서 디지털 팩트를 정리한 디지털 팩트 시트를 활용하면 좋을 거예요. 이 디지털 팩트 시트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디지털 레버리징 아이디에이션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좀 정리한 것들 좀 있긴 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디지털 팩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하드웨어 컨테이너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가 있는데, 자, 하드웨어 컨테이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컨테이너를 하드웨어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컨테이너에서 하드웨어적인 컨테이너를 찾는 사고를 할 때 하드웨어만을 생각해요. 하드웨어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대비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앞에 이야기했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빨리빨리 기획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디지털 컨테이너 할 때 하드웨어 컨테이너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컨테이너 위에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를 결정해야 됩니다. 현존하는 하드웨어 컨테이너의 디지털 팩트를 잘 숙지하고 그것을 도출된 컨텐츠 스토리텔링과 잘 연결한 것이 디지털 컨테이너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컨테이너. 자, 가장 좋은 중요한 하드웨어 컨테이너, 맨날 우리가 24시간 몸에 붙어 있듯이 하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아니면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죠. 그러면 하드웨어 스마트폰 이 하드웨어 컨테이너 갖다 정해졌으면 가장 그 그릇 중에 큰 그릇이잖아요. 자, 그 안에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스마트폰 안에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잘 숙지하고 그 특징들을 활용할 때 디지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하드웨어적 기능이 어떤 건가 봅시다. 화면도 사실은 하드웨어 컨테이너죠. 그 안에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요즘에는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3D 이런 효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찾아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팝으로 탁 뜨는 것.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죠? 스마트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디지털 컨테이너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조도 센서, 이건 하드웨어적인 거죠. 근접 센서,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거죠. 조도 센서는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컨텐츠가, 그죠? 적합하겠죠.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밖에 빛이 밝으면 컨텐츠가 같이 밝아지고, 밖이 어두면 컨텐츠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잘 연결하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제스처 센서, 지문인식 센서, 이런 것도 다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자, 위치 센서, 기압기 센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거죠. 또 하드웨어 컨테이너 중에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간판인데 안에 내용이 변하는 디지털적인 것들이 디지털 사이니지라는데 이것도 하드웨어 컨테이너죠.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 그 빌딩 위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 이게 디지털 사이니지죠.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컨텐츠는 주로 홍보 컨텐츠가 담겨져서 5개 광고로 사용되는데 이것만 염두에 두지 말고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컨테이너를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연결을 하면 이것이 디지털 마케팅에 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광고인데 3D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한테 튀어나올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디지털 사이니지를 개발해가지고 또 대박난 광고가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하드웨어 컨테이너를 좀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컨테이너 위에 동작하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컨테이너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아까 스마트 안경에 보면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 하드웨어 컨테이너에 소프트웨어 컨테이너가 있고 동영상 사진과 같은 컨텐츠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AR이나 VR 같은 걸 뒤집어셔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 컨테이너가 정해진 이후 하드웨어 컨테이너 위에 동작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 도출된 컨텐츠 스토리텔링과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 이것이 디지털 컨테이너입니다.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여러 가지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AR, VR, SNS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 컨테이너입니다. 자, AR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첫 시간에 락타가 AR이죠. 그래서 원래 세상 위에 상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이 덧칠하듯이 펼쳐지기 때문에 더해졌다는 뜻의 오그멘트 리얼리티에서 AR이죠. 여러분 AR을 활용한 어떤 디지털 컨테이닝이 어떤 게 있겠어요? 마케팅.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VR은 사실 AR과 틀려서 완전히 이렇게 덧친 게 아니라 이 어떤 고글 같은 거 다 뒤집어 쓰면서 새로운 가상 세계로 빠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상 세계의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
컴퓨터 화면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VR을 통해서 완전히 그 가상세계를 몰입하는 시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술도 잘 활용해서 앞에 도출된 디지털 컨테이닝과 컨텐츠 스토리텔링과 잘 연결해서 좋은 어떤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VR 컨텐츠는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VR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팩트가 어떤 게 있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 몰입하기 때문에 보통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거라든지 위험한 것, 뭐 의료 실습할 때 뭐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VR로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용할 수가 있겠죠. 자, SNS는 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특징, 디지털 팩트는 소통이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특정 다수 아니면 타겟팅 대상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잘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극대화할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자, 앞에 1단계에서 컨텐츠 스토리텔링에서 나온 도출된 시나리오는 인문학적인 겁니까? 아니면 공학적인 겁니까? 인문학적인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좋은 기술과 융합한 그 컨텐츠는 이게 인문학적인 건가요? 아니면 공학적인 건가요? 예, 융합적인 거죠. 인문학 위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융합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 융합 컨텐츠가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도출이 되어진 거죠. 사실 디지털 레버리징에서 이 두 번째 단계를 하면은 웬만한 그런 디지털 마케팅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뭐냐? 1단계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왔죠. 인문학적인 그런 스토리가 나왔죠. 그걸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융합 컨텐츠가 나왔죠. 자, 이걸 갖다가 세상에 출시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 단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도출된 그 전략이, 도출된 스토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품평회를 하는 것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걸 세상에 나오면 굉장히 대박치겠다,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표를 만들어서 품평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세상에 최종적으로 내는 게 목표죠. 근데 일단 세상에 개발이 되어지고 나오면 일단은 돈이 투입돼야 되고 돼서 돈이 치일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단계에서 세상에 나오는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한번 모의 실험을 하고 우리끼리 품평회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좀 약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융합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고요. ing 붙이는 거는 그 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가 사용자에게 전달됐을 때 사용자가 경험하는 것이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 부합하는지, 사용자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지 살펴봐서 제일 좋은 융합 콘텐츠를 하게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ing 모두 하는 과정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부적으로 품평하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컨셉추얼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될 수 있어요. 감정 같은 경우는 희노애락, 구. 희노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잖아요. 기쁘고. 근데 애락, 구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두려움이라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것들, 노 같은 것들도 화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겁니다. 자, 긍정적인 영역은 이제 기획자가 디지털 레버리징을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낫겠죠. 근데 때로는 부정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죠, 사례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라타 첫 번째 했던 거 A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스토리텔링을 위해 AR이라는 걸 기법을 통해서 융합 컨텐츠가 나왔는데 이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해가지고 세상에 출시 나오기 전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그 그룹 간에 얘기를 좀 나눴을 때 품평이 나는 거죠. 희노애락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설렘이다. 설렘하면 10점 만점에 8점. 이걸 통해서 좀 신선하다, 놀랍다, 좋은 긍정적 효과 7점, 8점.
이걸 쭉 품평해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마케팅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품평을 할 수 있겠죠. 자, 긍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기쁨, 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마케팅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험이 기쁨이 되는 거. 디지털 마케터가 스토리텔링 하는데 그 결과가 고객이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평에 대해서 이 희락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이거 한번 내야 되겠다. 이렇게 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노애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건데, 자, 여러분 한번 PPT에는 없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화남이라든지 이런 애달픈 것들, 이런 것들이 잘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교육적인 목적이 강하겠죠. 예를 들면 화난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하면 위험하구나, 이런 걸 하면은 좀 슬프겠구나. 이미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위험한 걸 하기 전에 VR 같은 것들 뒤집어 써서 실제로 이게 경험하게 됐을 때 너무 안 좋구나, 화가 나구나, 애달프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디지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겠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것을 디지털 컨텐츠 접했을 때 두려움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경험됐다면 다시는 그런 걸 안 하겠죠. 이런 것들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희노애 애부 이런 거 애부용 이런 것들 떠나서 감동이라는 걸 일단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 요소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마케터들이 탁월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그 기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 영역은 욕구, 좋아하는 그다음 싫어하는 이런 것들도 요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이렇게 품평이 할 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우리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부분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 이런 것들 있죠. 그 상품에 대해서 단순히 고객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지식적인 부분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에 잘 한번 공부를 해보고 한번 적용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집 팻말의 한계를 AR 컨텐츠로 해서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 이것 또한 지식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돼서 긍정 효과가 됐다. 이것도 한번 해볼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레버리징 세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습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동영상 들어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실습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디지털 마케팅을 갖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컨텐츠 스토리텔링이에요. 핫 아이디어션과 콜드 아이디어션을 통해서 단어를 도출해서 생각을 발사한 것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 시나리오가 도출된 거에 가장 적합한 컨테이너, 기술을 찾는 게 디지털 컨테이너이고요. 이제 이것이 중갑 컨텐츠를 가지고 이 컨텐츠가 고객에게 전달됐을 때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지, 기쁘고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디지털 익스피리언싱을 하면서 품평을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출시도 되겠다. 딱 결론 짓고 세상에 나와서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지만 강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조금 모호했던 것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같이 실습하는 기회가 좀 있으면 더 정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들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